어제가 추석 당일이었는데요. 문을 연 병의원 수가 1,785곳으로 전날인 16일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걱정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의정 갈등 속에 2024 추석 연휴를 맞았는데 박지원 원장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이 상황들 보시면서. 저도 사실 어른들이 병원 계셔가지고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TK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병원 문제예요. 특히 이제 그 고령층들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영남이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 전통적 보수 세력과 이런 경향들까지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알고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 사람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 민심까지 접하고 오셨단 말인데 실제로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강수현 변호사님도 그런 기사 보셨죠? 봤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연휴였는데 사실 이제 집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고를 받은 제 아내가 이거 솔직히 네. 아내가 이제 그런 예고를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야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내도 걱정을 많이 하고 다행히 오늘 이제 서울 올라오는 길에 병원에서 이제 괜찮다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응급 상황은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가짜 뉴스라고 이 의정 갈등 네. 사람이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가짜 뉴스라고 어디 국민들이 죽어나가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시는 영상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와 저렇게 달나라 소리를 하나. 그런 게 좀 반복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 실제로 네.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이제 그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말에 따르면은 과거에도 기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이라는 논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여간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여당이나 정부도 보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가 뭔가 좀 이렇게 실마리를 찾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줬는데 연휴 기간 낭보는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탓이죠. 지난주에 우리 장성철 소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두 분께서 정원 늘리는 것에서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른바 윤석열 정부지만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도 못 움직이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여당도 못 움직이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야정 협의회 만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집행하는 건 정부잖아요. 정부가 후퇴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테러를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 문제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연휴 기간 내내도 보면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간 결과물을 결실을 맺는 데는 아직은 성공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자 역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보여준 성과가 전혀 없죠. 이게 아마도 이 사태에 출구가 있다면 한동훈이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 그런 연출을 해야 차기까지 이제 쭉 정리가 되니까 그런 연출 쇼를 하나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너무 늦었다 일단.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소통해야 된다. 의사를 만나고 뭐 했냐고요 몇 달 동안. 그런 문제가 일단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보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확실하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기껏 그래도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라디오 나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실제로 상황은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은 맞다.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는 이건 가짜 뉴스다인데 혹은 반개혁 세력들의 어떤 준동인데 그래도 이건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해소해야 돼요. 요 정도 이제 가벼운 잽 정도는 날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약하고 매우 미약해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도 한동훈 대표는 이제 해결책은 대화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도 압박 공세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정부와 야당도 더 유연한 자세로 나와달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당은 늘 유연합니다. 우리 거의 고무줄이에요. 늘 유연한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그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화에 안 응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압박할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강력한 자기 선언이 그렇죠.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야정 협의에서 정 빼고 여야 의사들 3자 회담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부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맹탕이죠 그러면
대통령 출당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까지 사실은 당에서 나와야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런 좀 약속된 플레이들을 국합, 배드캅에서 해줘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출당시키겠습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강성 의원들이 친한 의원들 중에 몇 명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면 대통령 출당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도 흘리고 이런 이중 플레이가 당정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다 컨트롤되고 있으니까 내가 뭐하러 물렀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당내 문제도 당내 문제인데 그 여야 의정 주체 중에 결국은 의사 단체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일부 단체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랑 교류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회 그 비대위원장 맡고 있던 박단 위원장이 오늘 이제 그 대화를 통한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한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취지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가 전공의 사태로부터 촉발됐고 네. 그들의 주체적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원적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왜 자꾸 늦었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박단 대표가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졌고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전공의들 돌아갑시다. 돌아가냐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지금 전공의들은 어떤 규합된 힘의 뭐 투쟁 중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는 이제 더러워서 안 하겠다. 이제는 네, 난 진짜 더러워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의사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의사로 모아줄 수 있는 창구가 소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자초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대화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일종의 기만처럼 보이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일방 통보. 야, 못 받고 끝났어. 수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받고 내년 정원을. 안 돼. 이해해. 오케이? 이렇게 통보하는 자리지. 자기들이 물러서겠다는 태세는 조금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사들이 참여할 리도 만무하고 누가 하라고 얘기해도 안 따를 거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여야 의정 주체 중에 야당도 있단 말입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국회를 이끄는 세력으로서 뭔가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야당도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정부 여당 못되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인데 여야 문제를 떠나가지고 의사 각종 단체들을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요?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보통 이제 의사들끼리 대표 안 모아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치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조정하는 게 원래 정치의 역할이에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이지만 또 국회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이걸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예요. 정부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물르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재난 상황 선포해야 된다. 2017년도에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대요. 문제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두 분 때문인 거예요. 국가 재난 상황은 그 두 분들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단일한 선택지를 고집하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정부가 거죠. 아니고 두 분만 네. 빠지면은 정부 실무자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준비와 다양한 지금 네. 해결 방법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네. 정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일 수도 있어요. 아, 세 분이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을 지배하는 어떤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드립니다. 예. 아니 그게 보니까 대통령 일정이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결국은 일정인 곳 이퀄 메시지니까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석 당일에 어딜 갔나 봤더니 육군 제15사단 그러니까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간 겁니다. 여기를 왜 가냐 봤더니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5사단에 승리 의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저 의도는 뻔하게 보이는데 네. 아니 우리 시민들 중에 그 행보를 보면서 와 대통령 잘한다. 야 마음이 훈훈해지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자기 진영에서라도. 네. 저는 누가 이런 걸 기획하는지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참모라면은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반응이 안 좋지 않을까요? 조언할 것 같은데 조언하는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건지 했는데도 화를 내니까 아무도 할 생각을 못 하는 건지 네. 하여간 전혀 감흥도 없고 흥미도 안 가는 그런 이슈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 원장님이 아까도 이제 일전에도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결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향한 아주 강경한 메시지. 이른바 이제 대통령하고 네. 맞짱 떠야 돼요. 네.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행보는 참 재밌네요. 여사님은 경찰, 부부는 군. 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상징하는 이 두 곳을 가서 대통령 자리만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김무성 대표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흔들어서 나라가 그대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당에서 뭔가 반란이 일어나든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소리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이 뭐라고 합니까 분열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외부에서 때리면은 이게 진영 논리가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움츠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CBS에 이제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네.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 일일 DJ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직접 선곡한 곡 7개를 이제 틀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방송에서 곡을 소개하던 도중에 말미에 네. 이게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에게 한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너는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냐고 물었다는 일화를 전하면서 나도 이제 당대표로 책임감 있게 국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절벽에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겠다. 그런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근데 그 함의를 참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의미 있는 말이 되려면은 당대표직을 던진다. 예컨대 우리 요구를 내 요구를 안 받아주면 민의를 이렇게 거스르면 난 당대표 던져버리겠다. 예전에 실제로 그 비대위 시절에 비대위원장직을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겠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한동훈 대표는 제대로 된 반기를 든 적이 없고 항상 뭔가 약간 시끄럽다가 깨갱 이렇게 숙이는 모습들만 보여줘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본인 말대로라면 뭐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특검법도 먼저 제안했던 거 안 한다고 지금 공격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특검법 안 받으면 이정국 못 헤쳐나갑니다.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주시면 저 당대표 던지고 그냥 해외 유학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대선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고. 근데 글쎄요 그 개인 캐릭터가 그렇게 모험을 강행하는 그리고 이렇게 패배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감행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과거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디커플링, 부동조화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 잘 아시지만 동조화 현상을 낳으면서 본인이 엄청난 위기 한동훈이 아닙니까, 없어진 지금.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비틀즈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해이훈 Don't make it bad. 나쁘지 않아요. 윤석열과 싸워도 되고 갈라져도 됩니다. 자, 이 노래가 뭔가 하면 그 헤이 주디 유명한 노래인데 네. 그 존 레논이 자기 부인을 두고 이제 딴 여자하고 사겨. 그때 이제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 아들이 이제 줄리안 레논한테 한 이야기야. 너네 아빠가 저렇게 떠나간다 해서 나쁘게 되는 거 아니야. 넌 자립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님 자립하세요. 비틀즈 노래 다른 곡도 들어보세요. 결국은 이제 자립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또 한 가지 이제 아마도 선택지에 그 휘말리게 될 것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앞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선을 계속 그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조차 이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 변호사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도대체 왜 저럴까? 탐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해 영역이 아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괴롭기만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해를 해야 같은 상황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안 하려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뭐 불기소 처분을 해주고 디올백 네. 같은 경우에 여차 등등 이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컴플렉스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컴플렉스 반응이다. 네, 왜냐하면 자신은 혼자 있을 때 포장이 다 벗겨진 날것의 자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하고 대외적으로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알리지 않으면 본인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저는 불안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에 가든 뭐 어디 봉사활동을 가든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막 찍어가지고 우와 김건희 여사다 찍어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네. 작가를 대동해서 노출점과 뭐 조도와 모든 걸 조절한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서 기본적으로는 그 작품을 보면서 자기 위안과 만족을 얻기 위한 동기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아주 자기에 가까운 사적 인맥들에게 보여주면서 멋있지, 잘 나왔지. 여사님 최고예요. 그냥 요 상황에서 그냥 마음의 안위를 얻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거 외에는 다른 옵션은 김건희를 대통령 만들려고 한다. 변희재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뭐 이상한 거 아니라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행위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당 안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호의적으로 굉장히 입장을 많이 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TK 민심이죠. TK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 싫어서 지지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거나 무너지면 바로 정권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TK에 갖고 있는 민심의 일반론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언론에 오픈되고 활동을 한다. 지지율은 더 폭락해서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시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갈라짐. 뭐 갈라짐이라는 것이 네. 뭐 서초동 법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부로 이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의 갈라짐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까지도 요구하는 상황 또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은 받는 상황 이런 이야기까지도 저는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예, 그 네. 위기 의식을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그 박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 변호사님은 실제로 근거지 활동 근거지가 대구다 보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민심들이 어쨌든 간에 갤럽 여론조사도 리얼미터도 그렇고 지역 기반으로 뭔가 좀 안 좋은 조짐들이 좀 올라옵니다. 네. 실제로 만나는 정서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대구 토박이고 지금도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구 정서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 못하는 것도 알고 김건희 여사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걸 아는데 그래도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 범죄자, 조국 범죄자한테 정권을 어떻게 넘겨주냐. 대안이 없다. 이게 이제 유일한 정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방송하다 보면 많이 얘기 듣는 게 도대체 대구 사람들 왜 그러냐. 도대체 경북 사람들 왜 그러냐. 이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느리게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근데 바뀌긴 바뀐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첫 번째로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해왔던 것을 바꾸는 순간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일단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력 연구가 많고요. 그래서 막 절박하게 내 삶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분위기에서 뭔가 바꿔라. 당신 잘못 생각했어. 이걸 인정하는 게 거부 반응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폭발적인 분노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불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계속 가스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보수적인 정서에서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네. 어른들 생각에 이제 집에서 이제 부인이 많이 나서면 그건 집안이 망한다라는 아주 과거의 생각과 정서들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나올 때마다 거의 알러지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지지를 안 받고 요거는 좀 지켜보시라. 어느 순간 끓는 점이 넘어가면 대폭발할 비등점을 수 넘으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독자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그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재임 후 최저치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적어도 당에 있는 공기구도 그런 일이 당대표의 지지율 떨어진다. 그럼 뭔가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참모들의 얘기라는 거는 약간 좀 한가하게 보여요. 이 낮은 인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다기보다는 개혁을 성취하면 나중에 역사가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인데 좀 이 민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제 참모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없으니까 이제 심판받을 일이 없다. 뭐 이런 안심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지율이 낮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사에 대한 이 외부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면 안 나서잖아요. 아랑곳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들은 실제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조언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제가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과거 이제 코바나 콘텐츠 운영할 때 문화 콘텐츠 전문가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이 내가 이런 식의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 짜면은 언젠가는 나에게 대해서 우호적 여론을 바뀔 거야. 알아줄 나는 거다. 내가 알아줄 네.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신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여론의 문제라든가 국정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 후의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 수 있어. 대처식 사고겠죠. 이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수 진보 모든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했던 의사 정원 문제를 나는 해결했어. 보수 진보 모두가 못했던 한미일 동맹 나는 하고 말 거야. 계엄령을 선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단발마적인 이야기고 역사는 나를 그렇게 기억할 거야. 라는 신념이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이게 저는요 부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대통령님이 그 나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희할 일이 없었어요. 계속 삐예요. 희가 없었어 한 번도. 네. 계속 슬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슬픈 기색이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정치인들이 꽤 자주 해왔잖아요.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인기 없을 때 자꾸 이 말을 하거든요. 지지율 떨어질 때. 맞아요. 네. MB 때도 그 대우나 얘기하고 막 인기 떨어질 때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 대계를 뭐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에게 마음에 더 와닿으려면은 지지율이 높을 때 굉장히 높을 때 내가 이게 지금 인기가 많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개혁을 하겠다 이때 그죠? 네, 높을 때. 겸양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지율이 낮은 게 뭐 수치 싸움인 게 아니라 개혁 동력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의료 개혁이 됐든 연금 개혁이 됐든 지지율이 낮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료 개혁할 때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의사들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막 지금 수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사람들 욕하고 대통령 편에 서서 막 만세 불러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반대잖아요. 여기서 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낮으면 아무리 옳은 걸 해도 시민들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숫자 싸움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은 난 독재자다 이런 뜻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과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독재자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제로 총선이라는 중간 선거적인 평가 요소가 있었던 것이고 그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될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지호 전략기획 본부장 같은 분도 이분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를 꾸준히 논평을 통해서도 해온 분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논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시고 같이 늘 호흡을 맞추는 문화일보 이현종 그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참모가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아까 했던 얘기를 하면서 상남자 스타일이다 멋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1위는 없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 변호사님하고 1비만 있다 이런 얘기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독재자예요? 그게 독재자예요?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런 독재자들의 특징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나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독재자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내각제가 어쨌든 대통령제보다 좀 더 앞서 있는 민주적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내각제 국가에서 25% 내려가면은 내각 총사퇴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적 상황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형 민주주의가 좀 왜곡돼 가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이 나서 주셔야 돼요. 저는 언론이 이 정도 되면은 내각 총사퇴 수준입니다라고 규정화해서 대통령에게 비판해 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선거 직후에도 보면 내각 총사 때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총리도 바꿀 수 있다고 천명을 해놨고
그리고 내각 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총리는 아직도 한덕수 총리고요. 그리고 내각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사실은 총선 이후에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좀 헷갈리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각적으로 정치인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말하고 인사밖에 없는데 다른 건 정책은 사실 어려워서 시민들이 일일이 따라가기 어렵고 어떤 사람을 안 치느냐 이걸 보고 저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 더 황당한 인사들이 이어졌잖아요. 총선 이후에 이게 달라지자는 게 아니라 아예 정면으로 싸우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측은한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세력 없이 갑자기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없어 보여요. 내각을 총사퇴시키면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진작에 물러난다 했는데 누굴 앉혀? 나 앉힐 사람이 없어요. 이게 누굴 해도 야당에서는 검증하면 다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주변에. 그렇다고 검사를 안 친다? 더 난리야. 그러니까 뭐 사퇴도 못해. 이건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한 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뭐 야당도 당연히 협조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지표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좋게 평가받는 부분 그것도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그 외교 부분에서 약간 그래도 후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인지 국민들한테 안 보이니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도 그 체코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하고 또 동행인들을 살펴봤더니 4대 그룹 총수가 또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체코에도 떡볶이 파나? 수상무하는 수상무하는. 네. 네. 야, 이거 참 기가 찹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직권남용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 4대 그룹 총수들 데리고 다니는 게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이제 경제 협력이 많이 있는지도 저도 잘 네. 모르겠고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문제도 제가 듣는 후일담은 또 이상한 의혹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체코에 무슨 원조를 해주지 않나라는 의혹 제기를 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어제 상임위 질문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EU에서도 그런 의혹 제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체코가 EU 국가예요. EU 국가인데 프랑스 같은 나라가 원전 수출에 굉장히 선진국인데 한국 원전을 갖고 간다?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외신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사실 좀 의아하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부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관료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른 해법이 좀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니 근데 그 신뢰를 잃어버렸던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증상은 어디까지나 이 정권이 탄생하게 됐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이거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지지층도 돌아선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려면 내 처마저도 내 아내마저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소환조사 받고 검찰에 출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이상한 데 불러가지고 핸드폰 다 뺏어서 수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사님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강단 있게 지금 남은 임기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받는다. 하겠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일단 과정은 일단 엄중하게 이순자 여사도 가고 다 갔는데 좀 가. 이런 거 못하냐고 집에서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상황도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게 당장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정을 미뤄왔던 본회의에 그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상정해서 지금 표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보다는 한두 명이라도 더 반란자가 나오지 않을까 숫자적으로 기대를 네. 해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추가된 바가 있고 뭐 네. 아직은 설이지만은 내일 또 뭐 추가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여야 구도상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양 법안을 다 표결을 하는데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어디다 이제 더 많이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또 도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보자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측면이 있고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남의 보수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여론들이 빨리 저 의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대통령은 지키더라도 여사는 버리자. 뭐 이런 흐름이라든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향후의 형국은 내일 아침에 그 장 소장님, 우리 그리운 장 소장님이 예보한 장성철 소장님이 예, 네. 아침 6시 17분 18분 그 경에 시간까지 뭐 예언을 하시는데 예,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제갈량이에요 지금. 비가 언제 오는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아마 진짜 충분히 8명의 반란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보도 생각해요. 여하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야당이 벼르고 있는 게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또 사국조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혜병 순진 은폐 의혹 통법과 내부 본체는 동일할 것 같은데 그런 의혹도 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같은 것인데 이 특검 사국조 야당이 무조건 관철하려고 하겠죠, 원장님. 그렇죠. 국정조사는 네. 뭐 과반만 있으면 통과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에 대해서 늘 쓴소리를 해왔어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에 국회가 좀 우선적으로 전념해야 된다. 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특검이라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가 하는 것은 네. 국정조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이 탐정이 되고 또는 논리적 추론 구조를 맞추어 가지고 왜 이런 범죄적 상황들이 만들어졌는가 공무원들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많은 사람들이 특검으로 된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12월 9일 날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재벌 총수들도 부르고 최순실과 뭐 말 관련되는 그림도 갖고 와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5%로 곤두박질 치고 물론 그 이전에 태블릿 PC가 터졌습니다만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지 사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법적 행위는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할 때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6월 국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지금 한 2달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시간 못한 것에 대해서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도 국정조사에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도시락에 밤새워 도시락 먹어가면서 그런 준비했으면 좋겠다. 야당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원장님 국정조사의 그런 굉장히 정밀한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 여당 같은 경우에 추석 민심을 전하면서 야당이 모든 걸 다 특검이나 아니면 탄핵 국면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야당이 뭔가 좀 뭔가 큰 것들 스모킹 건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청문회적인 상황을 통한 뭔가 입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불충하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수비 탁구 전략에 말리고 있다 민주당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거든요. 수비 탁구. 네, 네. 민주당은 열심히 이제 치는데 계속 막아내고 있잖아요. 뭐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법 되는 것도 없고 뭐 총선만 압승하면은 금방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는데 계속 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한 형국이 이어지고 언론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인 어떤 그 스모킹 건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내일 보도 예정인 그런 것들이 혹시 태블릿 PC급 어떤 파장이 있을까 기대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여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전략이 실력이 있나 질문을 국정조사에서 그런 결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만한 뭔가가 나올 수가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결국 이건 뭐 정당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검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그래서 조금 하나의 절차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실지 조금 걱정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긴박한 상황이지만 국회법 개정부터 해요. 국회법. 저 공직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그다음에 불출석에 대해서 회의 방해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징벌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민주주의 무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평론가 헬마우스라는 평론가하고 네. 둘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초창기 인수위 때 있었던 공무원들 찾았어요. 적시했어요. 적시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전달까지 했는데 제대로 못하더라고. 관련 내용을 입수해서. 예. 조사까지 네. 해가지고요. 실제로 보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이게 국토부 그다음에 양평군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해 유전 문제도 산업부와 석유공사 일입니다. 최병도 국방부 일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거기에 정보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국정조사만 꼼꼼하게 하면 이거 얼마든지 다 파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22대 국회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